우리 한 사회에서 당면한 많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는 고민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지금부터 우리가 그 방안에 대한 이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정해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 말씀,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약속된 특강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실장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평소 속도보다 한 1.2배도 안 될 것 같고 한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건 한 3시간짜리 특강인데요. 그거를 40분에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걱정했는데 한 20분 정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아버님이 한 5분 오신 것 같고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빠의 무관심이 이 성경의 비결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아마 자녀 교육에 다 성공하실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화할 전망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그리고 현재 학교를 사실 이제 광주만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셨지만 그래도 많이 바꿔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 특히 고교 학점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의 변화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걸로 치면 좀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너무 많이 안 낳는다. 이 저출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32만 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 오신 이 부모님들 보니까 어머님이 한 1970년 75년생이신가요? 네? 75년생처럼 보이시는데 젊어 보이시는데요. 70년대생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삼형제였고 저희가 60년대에 6남매 정도 됐어요. 평균적으로 6남매였는데 지금 70년대는 어머님 3남매세요? 4남매. 그래서 3남매가 보통 평균인데 지금 하나만 낳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 한 명도 이제 깨졌다. 이게 이제 심각한 작년에 0.98명이니까요. 한 명도 안 낳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0.78명. 좀 있으면은 두 부부에 한 명 낳는 꼴이 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발표는 안 됐지만 올해가 이제 곧 12월인데 아마 30만 명이 깨질 거다 이런 생각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1년생이 우리가 제일 많이 태어날 때 약 110만 명이 태어났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차지하는 대학생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저도 이제 대학에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학 정원이 약 한 50에서 55만 사이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30만 명이니까 그중 60%가 대학 간다고 치면 대학의 대부분이 이제 빈자리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고 초중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학교도 줄이고 교사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전체 인구 비중으로 보면 학생, 그 청소년 비중보다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심각한데 10년 전만 해도 청년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 구조였는데 현재는 지금 4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밑에 1명밖에 없는,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8명 한 모둠에서 1명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해도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들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한두 명 다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봐줬었는데 이제는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을 놓치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이게 하나 있고, 옛날에는 생산성이 요 정도 8명이 부양할 정도씩 십시일반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8배 이상의 생산성을 내야 되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다 어디다가 지금 책임을 맡기고 있나요? 교육감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신 거다. 교육이 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교육이 맡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헤비거스트라는 학자가 사람들의 어떤 생애를 30세까지를 청년기, 중년기를 60세까지, 그리고 60세 이후를 노년기로 봤는데, 유엔에서 2015년에 17세까지 미성년 청년이 몇 세까지라고요?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눈도 잘 작은 글씨도 안 보이고 허리도 막 아프지만 아직도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교육감님 중년이신 거죠. 예, 중년에 해당하십니다. 아직 노년이 아니신 거고 80세가 넘어야 노년이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정부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디 활용하느냐? 경로 우대에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받던 경로 우대, 지하철 버스 할인 이런 혜택은 어머님들하고 저하고는 받기가 힘들다. 앞으로 노년은 60세, 65세가 아니라 80세가 넘어야 그래도 노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아마 점점점 이렇게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구글이 만든 칼리코라는 회사가 죽음 해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 목표 수명을 몇 세로 했을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원래 퀴즈 맞춤 제가 상도 드리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목표 수명이 500세라는, 건강하게 사는데 500년. 그러면 교육감님 선거를 몇 번 해야 돼? 도대체 대통령 선거는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 설계, 20살까지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60세, 65세 퇴직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하나씩 있는데, 굿뉴스는 우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기술이 개발돼도 초기에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굿뉴스인데, 배드뉴스는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싸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500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우리는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어머님들. 나 살기에 이제 굉장히 바빠진다. 500세까지 뭐 하고 살 거냐? 지금 대부분의 삶의 초점을 자녀에 맞추고 계시죠?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 오늘 신청하고 안 오신 분들이에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이 초점이 사라지는 순간의 방황,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50년을 이제 뭐 하고 살 거냐? 이제 그래서 자녀를 좀 놓아주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저도 아들이 있는데, 가끔은 제가, 근데 엄마는 못 놓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못 놓는데 저는 많이 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많이 놓았는데,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엄마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 경쟁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미네르바 스쿨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교에 대학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디서나 온라인으로만 접속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온라인 수업이라고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토론식 수업이라서, 이 수업할 때 지금 이게 수업 장면인데, 수업 장면에 요 학생들이 접속해 있죠? 그 위에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로 실시간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지를. 잘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보통이면 노란색. 못하면 이라는 상식과 반대로 이게 신호등이라서 너무 말이 많다 그러면 멈춰, 빨간색이고, 말이 없다 그럼 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초록색을 주고 있고, 이 수업 방식이 미네르바의 학습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 미리 학습을 다 하고 지식을 이해한 후에 적용하고 또 토론하는 이 학습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매년 기숙사를 바꿔 전 세계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1학년 샌프란시스코 다니다가 다른 나라를 다니고 3학년 때쯤 이제 한국에 지금 서울에 와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의 큰 위기는 우리나라 대학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신 분들은 이제 굳이 스카이 고집할 필요 없다. 전 세계 대학이 막 다 열려 있고요. 다만 따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따님 있으신 분은 여전히 이화여대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 딸이 없어가지고. 네.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한국 학생 비중은 줄어들고 다문화 학생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동초등학교라는 학교에 올해 신입생 100%가 다 외국인입니다.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외부에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차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그 행정 연수에서 제가 특강을 하다가 어느 분이 손들고, 제가 이 학교 행정실장인데 7명인가가 한국 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정원외로 이 대동초등학교가 그 축구가 유명해서 그 잘하는 축구 선수, 요즘 제일 뜬 친구도 이 대동초등학교 출신이라는데, 그 축구 선수들만 지금 한국 애들이고 학교에 배정받은 애들은 지금 다 중국계입니다.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중국어도 이중 언어로 웬만큼 할 수 있고, 행사할 때도 이중 언어로, 가정통신문도 중국어로 같이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전무직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이 말씀을 듣고, 거기 교육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동네는 지금 중국어 이중 언어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그 공장에 와서 여러 나라 아이들이 와 있어가지고 도저히 중국어만으로도 안 되고 아시아 각국의 언어를 지금 조금씩 배우는 상황이라고 이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의 변화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한국 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특별 지원 학교로 지금 설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얘네들은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교실에는 한국 학생인데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불쌍해요. 한국 학생인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외계어로 들리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 어머니들 학교 다닐 때도 다 있었죠? 그때 없었나요?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언제 도대체 나올 거냐. 그래서 25년에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이 한 명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제도화할 수는 없을까. 이게 고교학점제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오신 어머님들만 해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어머님들이 오신 건데, 사실은 이 격차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크게 갈수록 벌어지는 이 현상이 아까 실장님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파도가 지금 밀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측을 하는 순간 틀린다고들 얘기합니다. 원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예측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지 다 예측하고 계신가요?
어머님들이 예측한 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아빠들이 예측하신 거 있잖아요.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예측이 오늘 저녁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가장 크게 실패했던 예측 중에 하나가 어떤 예측이었냐면 어머님들은 나이대 저랑 비슷하시니까 거의 경험하셨을 텐데 제일 큰 예측 중에 하나가 1999년에 이게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다 혼란해서 막 철도가 다 사고가 나고 배가 다 빠지고 컴퓨터는 다 꺼진다. 그 Y2K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0년이 되면 21세기에 다 모든 게 멈춰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다 지나셨죠? 큰 위기를 겪으신 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분 있으세요? 없으셨죠? 근데 왜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나요? 우리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 태풍이 클 걸로 예상돼가지고 하루 휴업을 했는데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루 쉬었는데 서울 경기 지역까지는 태풍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태풍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잖아요. 태풍도 안 오는데 애들을 학교에서 놀게 했다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야 정말 다행이구나 태풍이 안 왔네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이제 화를 내시는 걸 보고 화는 좀 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준비를 하는 것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닥칠 미래 위험보다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 행정고시 준비하는 그 실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애들한테 해준 얘기도 행정고시에 나올 문제만 공부 열심히 하면 떨어지고 10배, 20배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해야 겨우 70점 맞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준비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시 이세돌 구단이 그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은퇴하겠다고 이제 알파고한테 진 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다.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천재소년 기사인데 이쪽 출신인가요? 전남 출신인가? 그렇죠? 신안 출신이죠. 그래서 천재소년 기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때 처음에 바둑 두려고 할 때부터 이건 상대도 안 된다고 했었죠. 바둑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로 알파고가 4대1로 이겼는데 한 번 이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열광했었고 그 5차 5국 때는 막 바둑 모르는 사람들도 응원을 하고 한일전 축구 응원하듯이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이 4대1로 졌지만 한 번 이긴 게 아마 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라고 요즘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알파고를 이긴 적이 없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이세돌하고 바둑 두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알파고 로버트인가요? 이 사람은 아자황이라는 사람인데 이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아마 6단이에요 바둑.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알파고가 컴퓨터로 여기에 저 위에 잘 보이시나요? 저 검은 점 화면에 저기다 둬 그러면 그대로 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기계를 개발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확 높였던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 2차의 뭐 기계,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나와서 대량 생산을 하고 3차를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기계가 지시를 하고 사람이 그걸 따라서 하는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이게 이 슬픈
이 아자왕 구단의 모습의 슬픈 표정이 아닌가, 이 인간의 슬픈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슬퍼지시죠? 저는 더 슬퍼. 가끔 보면 제 옆모습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더 슬퍼지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우리 애틀이라는 기관에서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요약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ICBM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지능정보사회라고 정의를 했는데, ICBM은 IoT,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모바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걸 이제 ICBM이라고 했는데, ICBM 많이 들어보셨죠? ICBM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의 약자가 ICBM인데,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이 임팩트가 크다는 것을 아마 ICBM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지루하시죠? 그럴까 제가 유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걸 왜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까요? 터미네이터 로봇 인공지능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9세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아주 똘똘한 맨 앞줄에서 두 번째에 앉은 애들이 똘똘한데, 맨 앞줄이 이상하게 똘똘한 애들이 아니고 늦게 온 애들이 맨 앞줄에 앉고, 두 번째 줄이 이제 좀 똘똘한데, 두 번째 줄에 앉은 어머님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학구열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교수님, 이 오토바이가 자율주행 오토바이인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 터미네이터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9세대다, 이렇게 할 수. 근데 이번에 영화가 새로 나와가지고 좀 이제 좀 알려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한 거 아시는 분? 여기까지 알면 이제 완전 9세대라고 할 수.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주지사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파산이 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지능화.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아까 인공지능, 지능화라고 많이 할 수 있고요.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상화. 이게 현실과 가상이 막 혼재된 세상인데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O2O라는 걸 제가 강의 때 몇 년 전만 해도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마켓컬리라는 게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켓컬리. 광주에도 서비스 하나요? 마켓컬리는 밤 11시에 전화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새벽 4시에 아파트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마켓컬리가 있나요? 마켓이? 없어요. 창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옛날에는 홈페이지라는 건 원래 실물이 있고 그냥 홈페이지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홈페이지가 있고 오프라인은 없는, 이게 나중에 오프라인이 되는, 이게 O2O, 가상과 현실과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사이버 상에만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과 인간과 사물이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게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어머님이랑 저랑은 3단계만 거치면 이제 다 아는 사이예요, 그죠? 바로도 카톡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 찾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랑 연결하시려면 2사람 정도만 건너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다 아시죠? 그럼 저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건너도 다 아는,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의 변화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 보험료를 누가 낼 거냐로 지금 파리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현대차를 사서 어머님들이 모시면 보험료를 누가 내요? 현대차가 내주나요? 운전자가 내죠. 근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이 기능은 제조사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오는데 교육 분야에도 교육이 기술을 막 변화시키는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지만 이제 기술의 변화가 또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의 3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직업의 변화를 얘기할 때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공장 가보면 거의 다 기계화돼 있죠. 근데 그 기계들이 조작하는 공장에 저렇게 이제 그 슈퍼바이저하는 그 룸이 있다면 거기에서 관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기계를 사람이 조정했었어요. 위험도 체크하고. 근데 이제는 직업들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기자라던가 의사라던가 변호사, 금융분석가, 대학병원의 약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변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직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하던, 그리고 보수도 높죠. 이런 직업들이 지금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지적 기능, 계산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던 이 사람들이 우대받던 세상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빨리 달리면서 시력도 좋고 막 팔힘도 좋아야 대장이 됐을 텐데 그 시대에 안 태어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외우면 이렇게 잘 되는 세상에 태어나서 교수라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 교육도 바뀌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혹시 약사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약사이신 분 없으면 제가 맘 놓고 얘기하면 대학병원의 약사가 지금 로봇으로 미국에서 대체되고 있는데 대학병원의 종합병원의 약사가 실제로 이건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병원 약사가 하는 업무를 분석해 봤더니 이 업무가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만들어주는 로봇보다 단순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일을 할수록 로봇은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사 로봇은 굉장히 싸대요. 이 햄버거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 뭐냐? 의사가 오더한 걸 포장해 주는 역할입니다. 대학병원 가보셨으면 혹시 약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따뜻하게 그거는 어떻게 안 하고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친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역할이 상당히 대체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그 동네 약국을 가보니까 손 다쳐서 가보니까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호해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동네 약국은 아직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일은 안 사라지는데 단순하게 이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연수할 때도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야 되고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 지식만 가르치는 이 상황의 교사는 금방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대체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빈치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사라질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단순한 직업의 약사도 여기 들어있어요. 약사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 교사, 교육행정가가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장님, 교육감님 계실 때 원래 잘 안 하는 농담인데 하나 허락을 받고 하면 국장님의 그 과장님, 국장님의 일은 안 사라진다. 왜 그러느냐? 교육감님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교육행정가들이 사라지지 않을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일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술 이런 쪽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가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술가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대 구분을 또 하는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얻으시는 분을 거의 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얻으시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디지털 캐치업 제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날로그인데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삐삐 나오면 삐삐 사야지. 시티폰은 또 중간에 사라지긴 했는데 큰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까지 지금 폴더폰도 좀 썼었죠. 뭐 플립폰도 좀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사실 스마트폰하고 핸드폰하고 쓰는 기능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앱은 깔려 있지만 쓰는 앱은 10개 미만이고, 이게 이제 디지털 캐치업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지금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면 정보를 동영상을 통해서 얻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분석해야 될 지금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 삐아제가 인간이 성장할 때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면 이 형식적 조작기가 돼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과 다 떠오르시죠? 사과? 근데 이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듣는 것이 있어야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판서를 하면 다 졸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몰려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그런 애들 본 디지털 제너레이션이고, 맨 오른쪽에 하얀 글씨로 잘 안 보이시죠? 하얀 글씨라서 거기에 디지털 기브업 제너레이션이 있어서 난 디지털 몰라, 그냥 이대로 살래. 이 세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교육의 변화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해 온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을 치면, 정재영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온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저 유튜브에서는 녹화를 하다 보니까 농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품 없는 순수 강의를 이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농담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강의를 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갔는데, 그래서 현재 학교의 경직된 학교 제도,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 경쟁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이 제도, 그 다음에 규격화되어 있는 학교 시설,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학교와 형무소가 지금 거의 똑같이 나오는, 평면도는 같아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외부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못 나오게 지키는, 이것까지도 똑같은 지금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공장형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공장형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공장보다 못한 게 하나 있다면 공장은 QS라는 품질 관리를 해서 99%의 합격률, 불량품 1% 미만을 관리하는데, 학교는 제도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상대평가를 해서 9등급 불량품 찍어내고 있는 이 구조를 없애주지 않으면 평생을 불량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달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미 졸업하면 바꿀 수가 없는, 이제 5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20년 가지고 480년이 결정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해야 되는가? 이게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 할 말은 많지만 유튜브로 대체하고요. 어머님들도 이제 본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말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했는데, 아까 우리 교육감님하고 실장님이 사실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동영상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글이 좋다 하시는 분은 제 강의 내용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부모 특강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옛날 얘기가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가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싹이 터야 열매를 맺을 텐데 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원래 쳐다보면 더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이 지나면 계속 물 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2, 3일이 지나니까 싹이 나왔어요. 아, 싹이 나왔다. 빨리 키워야지 하고 싹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뽑아줬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죽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요. 엄마들은 옆집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고3 걸 막 하고 있대. 수학을. 마음이 급해지죠. 어느 학원, 어느 강사 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거기 보내잖아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과외도 시켜. 시험도 봐야 돼. 그렇죠? 지금 다 그러고 계시죠? 근데 그건 뭐예요? 애들을 말리는 거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게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너무 잡아 뽑으면 말라 죽는다 하는 게 제 특강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후의 프로그램이 아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시니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임팩트를 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